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에서 술자리, 만취, 난투극을 벌인 여수시의회 강재헌, 박영평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보통 징계를 요청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가 먼저 심의를 하지만 이번 비상징계는 곧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2명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물의를 빚은 두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오는 28일 본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시의회에서도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직사회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반성이나 책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관련 인물들이 다시 선출되는 악순환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 주간 뉴스 이작가에서 정리해보고요. 이슈책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7월 25일 라디오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의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작가야 시작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데 네, 건강 챙겨가시면서 네, 일하시기 청취자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어떤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요. 해수욕장 찾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늘은 몽돌로 유명한 여수 무술목 해수욕장 근처의 주차장이 밭으로 변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밭으로 변했다 무슨 네. 얘기인가요? 2022년에요. 무술목 일대를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라는 등의 계획이 포함된 6,600억 규모의 돌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안서가 여수시에 접수가 됐는데요. 예. 여수시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무술목 일대 총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과 주차 관리동을 짓기로 하고 35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여수시장의 직속 부서에 근무하던 과장과 팀장과 주무관 등이 인근 땅을 사들인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특혜 의혹일 수밖에 없겠는데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땅 주인들이 샀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조성하려고 했던 주차장 사업이 이로 인해서 특혜 의혹 때문에 멈춰선 겁니다. 그래서 땅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는데요. 소유주들은 농지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흙을 쌓고 작물을 심었는데 그 땅에다가요? 그렇습니다. 자갈밭에? 원래는 자갈밭이었죠. 예. 그런데 그때 일대가 토사가 흘러나오고 곳곳에 작은 도랑까지 생기면서 인근이 흙탕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밭이던 곳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임의로 밭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밭으로 변했다라고 네. 말씀하셨군요. 네. 특혜 의혹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당시에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돌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기 1년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 부지 건너편 땅을 매입했다라는 정황 등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요. 예.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특혜 의혹이 해소됐으니까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면은 되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여수시는 토지 매입 등에 30억 원 이상이 든다면서 재정 악화 때문에 추진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여름철 이 대목에 이제 관광객들 밀려올 텐데 이 밭으로 변한 주차장에서 토사까지 밀려 나오는 상황이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또 소유주인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가 농지로 활용한 것뿐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자, 참 여수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결단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엔진조사 결과가 발표가 어. 됐습니다. 최근에요. 예.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시간 빠르네요. 네.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사조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에 대해서 비상 절차를 수행하다가 엔진 정지를 시도를 했지만 네. 실제로는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멈췄다라고 엔진 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걸 잘못 정지를 시킨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고기 조종사가 랜딩 기어와 그리고 보조 날개, 스피드 브레이크 등의 그 착륙 관련 장치를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황도 조사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종석 내에 랜딩 기어 손잡이가 오프 상태로 유지가 돼 있었고요. 수동 조작 장치와 플랩 손잡이 등도 작동 흔적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사조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봐서는 조종사 측의 실수라는 게 핵심이군요. 예, 그래서 유족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종사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유족 측의 얘기입니다. 언론 브리핑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조종사 개인의 실수로 사고 원인을 좁혀가고 있다라는 것이 유족 측의 얘기고요. 기술적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명 피해를 키운 로컬라이저에 대한 분석 용역 예산이 지금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뢰가 가지 않은 조사가 이루어질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조사 당사자에 대한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시했는데요. 로컬라이저는 국토부가 설치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예, 이런 아하. 상황인데 그러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참 179명이 사망한 참사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조사가 진행돼야겠고요. 무안공항 재개장과 더불어서 국내 공항에서 재발 방지 노력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이 작가야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오늘도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순천 선월지구에 계획 중인 코스트코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여론 체크해봤습니다. 네, 현재 조성 중인 순천 선월지구에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이죠. 코스트코가 들어설 것이다 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좀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요, 이 코스트코 입점에 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이 코스트코 측에 투자 의향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순천시에 코스트코 입점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23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신대지구 인근에 개발 중인 해령면 선월 하이파크 단지인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심의에서 이 원안 의결됐다고 합니다. 이 변경안은요, 코스트코 매장을 수용하기 위해 단독주택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선원 하이파크 밸리와 코스트코가 다음 달 중에 매매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서 코스트코가 이제 진짜 들어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있고 또 지역 여론 또한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지역의 소비자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순천시 선월지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광주, 전남에서 1호 매장이 됩니다. 그래요. 네, 현재 전남 동부권에서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은요, 김해나 대전 지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상 불편이 많았는데 가까운 지역에 생기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요, 이 코스트코 입점의 유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생활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어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멀어도 코스트코까지 가서 샀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더 가까워지면 접근성이 있어서 좋으니까 편하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들어오면 들어오고 뭐 근데 들어오면은 신기하겠다. 뭐 없어도 살긴 살았는데 있으면은 뭐 한번 제품 써보고 그게 좋으면은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고 장단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앞서 들으신 분 한 분은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용을 자주 했는데 네, 멀어도 맞아요. 가까우면 너무 좋죠라는 네. 반응이 있었고 네. 또 일부 시민들은 방금 얘기 듣고 오신 분처럼 없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지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뭔가 편해지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네, 있겠죠.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 이게 약간 주셨습니다. 거리 상해가 좀 이게 달랐어요. 가까운 분들은 좀 생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월지구랑 가까운 그렇죠. 분들. 네. 그리고 그 가족 인구수에 따라서 많으신 분들은 네,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3명, 4명 정도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그리고 뭐 반응이 있어요. 1인 가구들은 코스트코 갈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예. 네. 자, 코스트코 입점 준비에 앞서서 행정 절차들을 좀 밟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해서는요, 실시 계획 변경과 순천시의 인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 실시 계획 변경 위해서는요, 환경 영향 평가와 교통 영향 평가도 새롭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요, 지역의 반대 여론입니다. 예. 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익산 코스트코의 경우에도요, 지역 소상공인들의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순천 코스트코 입점 논의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 여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또한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요, 순천 신대지구의 사업 시행사인 순천 에코밸리가 이 코스트코의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2016년에 코스트코가 사업 시행사에 이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순천시의회와 지역민들이요, 이 코스트코 입점 반대에 광양만권 범시민 대책을 꾸려서 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코스트코 신대지구 입점이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시 네.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지역의 얘기를 좀 들려오는 것만 봤을 때는 아직 반대, 찬성 양쪽 다 여론이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매번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골목 상권이 죽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 경제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특히 여러 번의 대형마트 입점을 바라봤던 소상공인들은요, 이 대형마트 입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현재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창고형 하름마트 입점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요, 현재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고영우 회장 인터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원들끼리 이제 조율한 상태고요. 이제 찬성이나 반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또 이제 회원들 사이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 내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형 할인마트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향이 있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타격이 있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정육 부분이든가 패션 같은 그런 데서는 타격이 있다고 봐야죠. 소비자들이 워낙 싸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선호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지역 농수산물 같은 것을 취급을 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지 많은 양을 취급 안 하고 있거든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지역 골목 상권이 소멸된다고 봐야죠. 이런 경기 처음 봤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전멸된다고 봐야죠. 네,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고영우 회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도 뭔가 찬성 반대라고 입장을 딱 모은 것은 아니지만 네. 뭐 회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골목 상권의 소멸로 이어진다라는 네. 말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대형마트에 좀 당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순천 같은 경우 지금 3개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어요. 근데 이게 입점할 때마다 지역의 뭐 이런 물품들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 농수산물을 그렇죠. 판매를 하겠다. 네,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큰 뭐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는 네, 입장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지역에는 나들 가게로 작은 골목 가게들이 있잖아요. 예예. 이 가게들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상인들끼리 이 코엑스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격이 없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시민들은요, 코스트코가 기존의 대형마트와는 달리 창고형 회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장기간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대형 마트랑은 좀 운영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네. 적지 않은 그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 연회비를 내고 그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조건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의 쏠림 현상은 있겠지만 크게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또 가까이에 있는 신대지구나 뭐 새월지구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뿐이지 신도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용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골목시장보다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회원제여가지고는 나이 드신 분들도 솔직히 가서 이용하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긴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물건을 사는 건 거의 한정적이고 어차피 코스트코에서 파는 물건도 한정적이고 소상공인들이 파는 물건도 한정적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도 각자 니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마트를 잘 이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짐을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데가 있는데 굳이 마트를 꼭 가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오늘 사면 내일 집 앞에 와 있는데 굳이 마트를 이용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점을 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다른 대형 마트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분의 이야기에 조금 공감도 됐던 것이요. 네. 요즘 워낙 인터넷에서 시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진짜 경쟁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그렇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네. 이런 서비스들이 아닐까라는 네. 것에 일부 공감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골목 상권 몰락이냐, 상생을 통한 지역 발전이냐 이 두 가지 목소리를 나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한 달 같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무척 더웠는데 다시 이제 비가 그치고 습한데요.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YMCA는 좀 방학과 관련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바쁜데요. 저희 여수 YMCA는 현재 지금 전남 지역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좀 많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통 아시아 계통에 있거나 아니면 중도 입국하거나 아니면 난민이라든가 불법 체류를 통해서 현재 좀 한국에 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들이 제대로 좀 학교 적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일부가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예. 공교육이 여기까지 커버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수 YMCA가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이 현재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고 이게 정상적인 공교육이 이 내용을 해결할 수 없다면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을 해서
새로운 좀 가능성들을 모색해보자라는 논의들을 YMCA 하고 있고 예. 또 어제부터 우리 김석 사무총장님 네, 탄원서 쓰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말리셨어요. 네,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김석 사무총장님 탄원서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뜻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구형 관련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석 총장님 네. 저는 뭐 있는 그 우리 운영위원장님으로 있는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회를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도 막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좀 못 가보고 있는데 기후 영화제를 지금 전남 녹색 그 연합 박수환 차장님 쪽에서 하고 있어서 어제 첫 기후 영화제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방송 때 좀 안내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좀 기후 영화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언제죠? 일단 그 세 개의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좀 어제 처음으로 그 야생동물 관련된 기후 영화제를 한 것 같고 그 이후 내용은 다음 방송 때 저희가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오늘 이야기는 좀 지금 여수 지역을 핫하게 좀 달구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수 MBC 사옥 이전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하고요. 또 지역 언론을 위한 토양은 어떻게 다져야 하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두 분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희 여수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지역 언론사, 지역 방송사의 위기에 대한 진단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수 MBC 사옥 이전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방송과 언론 환경의 변화부터 또 지역의 한계까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다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인식했던 방송사나 지역 신문사를 포함한 지역 언론사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그 개인 SNS가 발달되고 인터넷과 유튜브가 확장되면서 예. 그동안 전통적인 방송사와 신문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었다. 예.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99%의 방송사나 언론사가 다 민간 자본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국영이 없는 거죠. 공영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 형태로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방송이나 또 보도 매체들을 운영하고 확장시키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또 활동은 공공적 이익, 공익을 요구받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NGO도 그렇거든요. 예. 시민사회단체도 정부가 돈을 안 받잖아요. 오로지 이제 그 지역의 자본,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개인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하되 활동은 공익적 목적을 활동받는 이렇게 지역의 언론사나 방송사가 NGO처럼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요구받는데 이제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강하더라고요. 제대로 그나마 여수 MBC는 그나마 나은 쪽인데 특히 지역의 작은 동네 지역 신문사들은 보면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취재원도 없으면서 결국 밤새도록 좋은 기사, 좋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의 영혼을 갈아 먹으면서 결국은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냐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요즘 뭐 1인 방송, 1인 언론 뭐 그러면서 개인이 직접 기사를 쓰고 사실을 알리는 행태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이런 행태는 더욱더 어려움에 가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더 지역 방송사나 지역 언론사를 올바로 육성시키고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인 힘들이 한층 모아져서 같이 지지해주고 문제 있는 것을 같이 비판해주면서 가는 체계로 가야지만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이 지역 언론사의 어려움 좀 진단해보고 계십니까, 김석 총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단순한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지만 지역의 위기와 무관치 않은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굉장히 좀 싫어하는 말입니다만은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의 일이겠느냐 또는 우리 도시하고는 좀 무관치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번 MBC의 사옥 이전 문제와 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의 문제가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사옥 이전의 문제를 보면 대단히 갈등이 좀 심해지겠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또는 뭐 이런 방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여수 MBC의 자구책과 노력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좀 같이 무엇을 더해줄까 또는 무엇을 빼줄까 이런 논의가 가능한데 사옥 자체만으로 이전하는 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 부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송유라 아나운서도 이야기했지만 방송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또 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도 지상파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변화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시장 같은 경우도 여수 MBC 입장문에 놓고 보면은 40%에 대한 급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광고 시장 자체도 좀 많이 변해 있고. 10년 전에 비해서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 뭐 구조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 오랫동안 뭐 지리적 한계, 인구적 한계, 사회 정치적 한계, 경제적 한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동안은 여수에 있었지만 여수 MBC이지만 그런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뭔가 여수 MBC가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서 기회특구 지역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순천 기회특구인 것이고 이러다 보니 지역 문제로 이렇게 갈리는 문제는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예. 앞서 걷어내야 될 필터다라고 보지 않겠나 좀 싶고 지역 방송의 생존 전략이 지역과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갈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순천에 여수에 그렇죠. 있으라는 거고, 그렇죠. 예, 애원하는 거고 또는 같이 함께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수 MBC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입장문을 낸 것의 주요한 요지를 보더라도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좀 극복할 힘이 좀 필요하다. 예. 여수 MBC 힘 말고 다른 어떤 힘과 에너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수 MBC가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수 MBC가 결정하겠지만 이 지역과 지역 방송의 문제에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공론 문제는 좀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하고 뭐 특정 여수와 순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역할 안에서도 굳이 참여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여기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 과정에서 이 미디어 환경 뭐 그동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좀 필요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 지역사회 알겠습니다. 공론장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깊게 들여다봐라. 자, 말씀해 저희가 입장문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여수 MBC 입장에서도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논의를 꾸준히 해왔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여수시와 여수 산단 기업의 홍보 예산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언론의 역할에 비춰봤을 때 홍보 예산 정도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어떻든 뭐 이 예산이 홍보라는 이름 하에 지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홍보비로 지원되겠죠. 아니면 이제 특정 행사나 축제의 대행사와 관련된 용역 계약비 아니면 홍보비 말고는 지방 정부나 정부 예산에서 항목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홍보비인 거고요. 혹은 또 아니면 이순신 축제나 뭐 진달래 축제처럼 특정한 지역 축제의 대행사로서의 용역비를 받지 않으면 이 항목만은 없다고 보는 거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 홍보비 말고는 항목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홍보 예산은 일정 부분입니다. 또 이게 방송사가 지역에 MB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KBC가 있고 KBS가 있고 또 다양한 신문사나 또 지역 언론사도 있기 때문에 요 홍보비는 특정 업체에만 줄 수 없거든요. 예. 말 그대로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언론사나 방송사, 신문사에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보통 이게 받는
방송사나 신문사는 흡족할 수준은 아닌 거예요. 음. 최소한 이걸 통해서 한 1개월, 2개월이라도 우리 신문사의 뭐 운영이 개선된다거나 하는 비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홍보비 아주 정도에 소액으로. 불과한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아마 받는 쪽에서는 안 주는 것보다는 고맙지만 그게 특히 운영에 있어서 확 뭐 몇 개월 동안 좀 풀리고 하는 재정이 풀리고 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서 되게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를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는 게 언론인데.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컨텐츠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걸 확장하는 것을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다라고, 특히 이제 여수 MBC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홍보 예산으로 이렇게 기업과 지자체가 치부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은 잘못된 관계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굉장히 좀 그 기업도 지자체도 여수 MBC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면 공적 책임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감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우리 김대 총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축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 아니면 어떤 기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용역기획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필요한 가치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예, 행위를 한 만큼 예산을 좀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자체나 기업이나 이미 정해져 있는 홍보비 안에서 일부를 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따라다니는 것은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 그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비판 기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지역 방송에서는 시민의 참여나 또는 비판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컨텐츠들의 이 개발들이 역으로 또 이루어지면서 지자체나 또는 기업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뭐 대행하고 용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비판 되게 감시 이제 기능을 뺄 수는 애매해지는 없잖아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여기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그러면 여수 MBC 주인은 누구인가? 예를 들면 순천시의 주인은 순천 시민이잖아요. 아주 명확해요. 예. 여수 MBC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건데, 여수 MBC가 지역의 언론이고 지역 주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된다라고 하면 이 논란 사실은 있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예. 것이죠. 근데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공적 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사, 특히 KBS나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들을 국가의 운영 세금이 아닌 다른 시청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내면서 예. 일반 기업이라든가 여기 홍보비나 광고비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하는 공영적 그 기능들을 부분입니다.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MBC처럼 민영 방송이라 보기 힘들죠. 민간인데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영 방송 내용이 궁극적으로 홍보비나 또 광고료에 의존해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 민간 기업이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시장 자본 논리를 할 또 수밖에 따라갈 없는 수밖에 구조고요.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MBC가 그나마 좋은 것이, MBC는 사장이 급여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송유라 아나운서 급여는 여수 MBC 사장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공적 기능을 하는 방문진이라든가 그렇죠. 다른 곳에서 주기 때문에 공영 방송이라 그런 거고요. 그 대표이사가 기자나 편집팀들의 급여라든가 운영비를 내놓은 곳은 민영 방송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영 방송에서 KBC 같은 경우인 거죠, 그건. 그러죠. 그래서 민영 방송이 아니고 공영 방송에서 기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광고나 홍보비보다는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그 기자들의 급여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방송사는 그나마 편해요. 지역의 언론사들은 신문사는 완전 열악한 수준이고,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자본에, 기업 자본의 논리에 들어가다 보니 결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지역의 중요한 언론사나 또 뭐 신문사를 보유하는,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불편하고 안타까운 현상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논의선상에 올라온 주장이, 지역,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사회가 지역 언론을 위한 공적 자금을 좀 지원을 해서 지역 언론이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 총장님? 그러니까 그 공공성을 중심에 두는 어떤 미디어 환경에 대한 거버넌스, 좀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MBC가 됐든 아니면 공영방송을 이렇게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위축되지 않기 위한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부 차원의 풀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또는 뭐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기업과의 거버넌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기 위한 공적 구조를 만드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동안에 이제 여수 MBC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유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이런 논의를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인데 네. 근데 모두가 다 어렵다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 이걸 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의 뭐 언론의 기능, 그러니까 그 언론과 신문사의 기능의 역사적 추세를 보면은 그 왕정으로부터 국민의 권력이 왕정으로부터 나온 절대 권력이 국민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멀리 가네. 예, 이 권력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언론의 형태가 보장되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언론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국민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전파자, 확성자의 입장을 가지고 언론이라는 기능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요. 또 자본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이들이 국민 주권이나 국민을 주인되게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3의 영역으로 언론의 기능을 부여받았던 흐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여기도 뭔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 240개 정도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있지만 인천과 경남은 광역 단위의 지역 언론 지원 조례가 있어요. 기초 단위로는 한 8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시흥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천안, 익산 뭐 이런 것들은 지역 언론 육성 조례입니다. 방송이 아니라 예. 지역 언론 육성 조례가 있어서 어떻든 지역의 언론사가 존재해야지 지역의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거예요. 지역의 언론사가 없는 곳이 혹은 지역의 언론의 기능이 완전 피폐하게 항폐화된 곳일수록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 속에서 지역의 건강한 언론사들을 육성하고 예. 또 이것을 눈치 안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제가 그러려면 시장이나 공무원이 이 기금을 공적 기금을 분배하는 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다른 제3자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언론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나 보고서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시장이나 공무원은 절대 접근한 돈만 내놓고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이 공적자금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방금 언론 육성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경남 MBC가 어른 김장화를 또 만들어낼 수 맞습니다. 있었고요. 또 옥천신문처럼 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회사 지분의 일정 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정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을 이용해서 지역과 정말 밀착된 언론사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한데 왜 우리 지역은 이것이 안 되는가 이런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라디오 전망대 안에서 YMC 토론이 만들어지고 막 라디오 전망대 운영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남은 있는데 왜 우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뭔가 이렇게 그 노력과 환경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 언론의 이 환경 저희도 이걸 어렵습니다.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맞죠. 공공 영역을 가지고 지역 언론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고 이런 인프라를 사실상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여수 MBC에 관련된 활동하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사람도 줄어들고 기반도 줄어들었을 때 가지는 폐해보다는 이걸 유지해서 얻는 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경남 MBC 어른 김장하나 뭐 이런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여수 MBC의 굉장히 힘찬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만큼의 컨텐츠가 우리 지역은 광양, 여수, 순천, 광양 모두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논의들을 여수 MBC의
주인 노릇을 우리가 지역민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방식을 조금 여수 MBC가 주도해도 나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저도 뭐 15년, 20년 전에 지역의 작은 신문사들을 같이 공동 운영해보자, 혹은 또 기자들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해보자, 아니면 이제 독자들이 돈을 좀 모아서 매달 뭐 200만 원, 300만 원 모으면 기자 한 명 급여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1년에 1억 정도는 모아서 진짜 남의 운영을 눈치를 해보자. 보지 않는 지역 언론을 만들어보자. 이런 예. 노력들이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옥천신문처럼 보면 결국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30% 이내 지분만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골고루 견제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지역은 이게 손뼉이 좀 맞아야 된다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손뼉이 맞다니요? 기자들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문사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기자도 없는데 이렇게 충실한 기사와 또 언론의 저널리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 기자들만 존재해서 또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비단 또- 뭐 기자분만이 아니라 네. 같이 콘텐츠를 손뼉이 맞아야 제작하는 되는 거죠. 후원자와 아. 독자, 청취자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아까 공적 자금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기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2억 정도 후원해 줄 수 있는 뭐 수천 명의 독자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 거고요. 그리고 독자들은 우리가 한 1년에 1억이라 모아볼 테니 신문사 만들어보자 하더라도 이 좋은 기자들이 또 쉽게 또 기존에 활동했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도 있는데 저는 그러다 보면 이 공적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또 좋은 기사 또 좋은 기자들을 육성하고 보호해 주려는 이 독자들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손뼉이 맞으면서 가야지만이 우리가 옥천신문이라든가 뭐 뉴스타파처럼 독립신문이나 독립언론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 생각을 해요. 예.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MBC 같은 경우도 저도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 하지만 아니요 이야기해도 예. MB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주들 이사회가 모든 의사 결정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MBC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들이 결정권보다는 어떻든 거기도 기업으로서 가지는 의사 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것은 최소한으로 하되 그 기사의 양이나 주제 영역별로는 타치를 안 받는 그래서 기자들의 편집권 이런 것들을 취재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는 기능 또 이것을 같이 지역사회가 감시해 주는 기능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예. 저희도 지금 충분히 뭐 이전 관련해서 생존의 활로를 찾으려는 그 논의에서 그럼요. 나오는 네. 것이고 또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나온 논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제 지자체 영역을 본다면 지역의 정치적 행정적 민주주의 또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그럼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예. 그리고 특정 기업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좀 제대로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방송사 1개 정도는 그리고 지역의 건강한 언론사 2-3개 정도는 예. 지역의 자본으로 유저하고 육성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이런 건강한 방송과 건강한 신문사가 존재해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지역의 민주주의적 토대는 확실히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건강한 지역 언론을 만들어가는 게 지역 언론사 단독으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게 지금의 환경의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이번 일로 또 꾸준히 저희가 논의를 해왔던 만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석 총장님, 앞으로 건강한 지역 언론을 만들기 위한 토양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 건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여수 MBC가 사옥 이전에 대한 문제의 진지한 고민 중에 하나는 기업 그 기회특구로 이동해서 거기에 필요한 미디어 컨텐츠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였다고 보는데 여수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붙들고 있는 문제를 발단으로 해서 방금 그 말씀하셨던 방식의 어떤 공론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송국의 여러 자른 중요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한 개방성을 뭐 시민주주를 열어놓는다거나 뭐 자치단체 열어놓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여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계속 나오는 공공성 이야기하고 있지만 되게 모호하잖아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지역에 대한 기록이랄지 아니면 이게 그 지역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인프라다라고 하는 그런
공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공공 협약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 여수 MBC는 김장한 모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어요. 사실은 섬도 그렇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여수 MBC 스스로가 가지는 컨텐츠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된 가운데서 굉장히 좀 지역민들의 삶과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녹여나고 있는 여수 MBC의 가치가 이 논의 안에서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좀 있고 일단 모두 다 함께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건 단순히 여수 MBC 이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논의하고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언론에 대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주주도 참여 가능한 건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모니터단도 좀 두면 좋겠고 우리 김 대총장님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미디어 학교 같은 것들도 그럼요. 하면서 MBC가 가지고는 공공성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지역의 언론을 여수 MBC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그 지역이 함께 지킨다라고 하는 공유가 조금 이 논의를 통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갈등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수 MBC 이전 논의 관련해서 촉발된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근본적인 고민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화이팅. 라디오 전망대가 7월 25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월간 라전 시간으로 인문학 강의 한 편 준비해뒀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